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입니다. 부제,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둘러싼 세계와 마주하기. 백상경제연구원. 펴낸 곳은 한빛 비즈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문학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정보통신 기술과 여러 분야에서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특히 인문학과 예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꼽힌다고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바꾼 강의는 캘리그라피, 서체 수업이었다고 하죠. 그 서체 수업을 통해서 오늘의 매킨토시 컴퓨터의 독창성을 나타냈습니다.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애플은 언제나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했다고 말이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인문학이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읽은 공상과학 소설을 현실로 만드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퇴근길 인문학 수업을 펴내게 된 이유를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유가 없고 빡빡하고 삶에 지치고 피곤한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치유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고, 동시에 인문학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백상경제연구원이 서울시 교육청과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아카데미 고전 인문학이 돌아오다 라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기획한 책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8만여 명의 중고등학생과 시민이 수강한 인기 강연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과 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린 왕자는 동화가 아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어느 집이든 책꽂이에 한 권쯤은 꽂혀 있을 법한 어린 왕자는 160개 언어로 출간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작품이다. 어린 왕자를 읽은 아이들은 보아구렁이, 모자, 여우와 장미, 바오바브 나무와 7개의 별에 사는 인물, 비행사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우가 왕자에게 길들여 달라고 했던 장면을 제시하며 관계 맺음에 대해 묻는 건 논술의 인기 주제이기도 하다. 사실 어린 왕자는 어린이가 혼자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서문을 보면 이 책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친구 레옹 베르트, 특히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라고 쓴 걸 보면 레옹 베르트는 이미 어른이 된 것이다. 레옹 베르트는 생텍쥐베리와 마음을 나누었던 절친한 유대인 친구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숨어 살고 있었는데, 생텍쥐베리는 망명지에서도 친구를 무척 걱정하고 늘 친구에게 미안해했다. 책의 서문에 친구의 이름을 쓴 것도 그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린 왕자는 1941년 조국 프랑스가 독일 점령에 들어가 생텍쥐베리가 미국에 망명해 있던 당시 쓴 작품이다. 그의 머리는 조국과 친구 레옹 베르트, 아내 콘수엘로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어린 왕자를 쓰면서 아내와 화해했다. 그러니 어린 왕자는 그의 삶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바라본 인간과 대지,
어린 왕자의 화자인 나는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다. 나는 비행기 수리를 하던 중 612호 별나라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난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대뜸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주문한다. 끈질기게 졸라대는 어린 왕자의 요구에 나는 양 한 마리를 그려준다. 그런데 왕자는 자신이 원하는 양이 아니라며 다시 그려줄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양조차 거절당한 나. 마지못해 3개의 구멍이 뚫린 상자를 하나 그려주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양이야. 어린 왕자가 좋아한다. 어린 왕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화자인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의 나이 6살,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 구렁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자 어른들은 한결같이 모자라고 한다. 어른들은 사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림은 그리지 말고 수학이나 지리를 공부하라며 면박을 주었고, 그 바람에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의 꿈을 접고 말았다.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어른의 세계는 창의적인 사고와는 담을 싼 물질로 가득 차 있다. 그 별에는 명령만 하는 수많은 왕이 있고 자만과 위선으로 포장된 허풍쟁이들이 살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사는 점등인, 책상 앞에 앉아 연구에 몰두하는 지리학자와 쉬지 않고 숫자를 세고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상인이 있다. 왕자는 별에 사는 6명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난 뒤 7번째 별, 지구에서 나를 만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사실 왕자는 자신의 별에 장미 한 송이를 두고 왔다. 4개의 가시가 돋은 장미는 늘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왕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별을 떠난 것이다. 장미와 왕자의 이유 있는 별거. 1900년에 태어난 생텍쥐베리는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형제 자매와 함께 외가와 친가를 오가며 살았다. 귀족 신분이었지만 더부살이 신세였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며 5명의 자녀들을 돌봤다. 12살 되던 해 생텍쥐베리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외가 근처에 있던 비행장에서 우연히 비행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미술 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했고 입대 후 항공정비 분야에 배치되었으나 생텍쥐베리는 비행사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졸라 민간 비행수를 익혀 자격증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음에도 생텍쥐베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생텍쥐베리는 외로움을 많이 탔던 모양이다.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며 답장을 기다렸다. 커다란 체격의 높은 코, 친구들은 그를 피노키오, 들창코라며 놀렸지만 이에 개의치 않는 고독한 소년이었다. 그런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다. 미술 학교에 다닐 당시 기숙사에 함께 있던 남동생이 죽는 불행한 사건을 겪었다. 이후 그는 보들레르의 시에 빠져들었다. 밖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닫힌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만큼 많은 것을 보는 건 결코 아니다. 촛불에 밝혀진 창문보다 더 그윽하고 더 신비하고 더 풍요롭고 더 어둡고 더 눈부신 건 없다. 밝은 햇빛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건 유리창 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흥미로움이 덜하다. 보들레르의 시 창문들이다. 생텍쥐베리는 열린 창문을 통해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닫힌 창문을 통해 안을 보는 사람보다 많은 걸 볼 수 없다는 보들레르식의 사유와 상상력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겉모양보다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보들레르의 시, 창문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스타는 빛나는 법. 두 번째 한류 스타는 허균이다. 허균도 명나라에 3번이나 갔을 뿐 아니라 명나라 사람이 조선에 오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다니는 등 열정이 뜨거웠다. 게다가 누이 허난설원의 시를 중국 문인들에게 소개하는 바람에 허난설원도 중국에서 유명해졌다. 남매가 동시에 중국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경우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서 파견한 장수와 군인 대부분이 중국 강남 출신으로 문학에 관심이 컸는데 그들이 조선 문인과 접촉하면서 조선 문학을 명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597년에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오명제는 조선의 한 시를 수집해서 1599년에 조선시선을 출판하고 중국에 돌아가 중국인들에게 소개했다. 이 작업에 허균이 참여했다. 이로 인해서 명나라에 조선의 문학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허난설원의 시가 문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명의 문인들은 허난설원의 시를 많이 애송했고 시집, 경번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당시 명에서는 여류 문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여류 문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던 것이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명나라 문인은 주지번이었다. 당시 조선에서 주지번 영접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균이었다. 주지번이 조선에 와서 허균에게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조선의 시에 대한 정보와 문인들의 이력을 물으면서 조선 문단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임진왜란의 병화가 휩쓸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서는 몽릉성세라고 하여 글 잘 쓰는 문인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정기, 허균, 유몽인, 이수광, 신흠, 이한눌, 차천로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몽릉은 선조의 능호인데 선조 때 유독 문장이 크게 융성해서 생긴 말이다. 명나라의 새로운 문화가 조선에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의 문학이 선진국인 명나라 문단에 바람을 일으키며 때 아닌 한류 문학 열풍을 일으켰다. 조선의 문학이 중국의 문학을 추종하기만 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수레가 길을 만든다.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도보였다. 말을 타고 다니기도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말이 소보다 많이 먹어 유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에 양반이나 돼야 말을 타고 다녔다. 하지만 노비가 말을 끌고 가면서 이동하다 보니 속도는 노비의 걸음걸이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상거래를 맡았던 보부상도 보찜을 지고 다니며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만 가능했다. 상거래 속도와 규모를 따져볼 때 조선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청나라는 달랐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차는 상거래의 규모를 확대할 운송수단이었다. 보부상의 등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품을 싣고 원거리를 이동하며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수레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지리적인 여건 탓도 있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였고 도성인 한양도 사대문을 벗어나면 무학재 등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했다. 한양에서도 말 한 필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 허다했다. 마차가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었던 것이다. 도로시설 등 원활한 물류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조선은 대규모 상거래 활동이 불가능했다. 시설이 미비해 상거래가 발달하지 못한 탓에 조선 시대에는 시당을 갖춘 도시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수레의 예찬론을 펼친 박제가는 수레가 다니면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면서 청나라를 벤치마킹에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면 물가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물류와 통상이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물류가 발달하면 새로운 거점 도시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도시의 탄생은 생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자급자족하던 원시 시대에는 모여 살 필요가 없었다. 모여 살 경우 도난의 위험성이 커질 뿐 아니라 전염병 등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에 고대 아나톨리아 도시 카탈 후유크가 발견되면서 기원전 7000년 중반에도 신분과 출신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경제 활동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양탄자를 짜고 토기와 공예품을 제조하는 기술과 물자를 운반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이미 직업의 전문화, 분업화로 생산 활동에만 전념하며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또한 잉여 생산물을 인근 도시와 교환하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선택에 개입하는 넛지 효과. 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넛지 효과. 옆구리를 쿡 찔러서 선택하게 만든다는 의미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 채널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제품의 종류는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49년 식료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약 3,700종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약 4만 5천 종으로 12배가 넘는다. 이러한 증가율은 전체 늘어난 물품 수에 비하면 제한된 상승폭에 불과하다. 넘쳐나는 제품 중에서 그나마 선별해서 매장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몇 개의 물건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유통업체는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배치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있을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선택지가 많다고 만족감도 높아질까?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선택의 역설 이론으로 설명한다. 선택의 역설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지가 많아져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선택할 대상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적합한 것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진다. 선택지가 많을 경우 설사 자신이 고른 물건이 최적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더 적합한 대안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질 수 있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만족감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 스와스모어 대학교 심리학과 베리 슈워츠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슈워츠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쇼핑센터의 잼을 구매하게 했다. 이때 한 그룹에는 6종의 잼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그룹에는 24종의 잼을 보여주었다. 실험 결과 24종의 잼이 진열돼 있을 때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구매자 수는 6종의 잼이 진열됐을 때가 더 많았다. 슈워츠 교수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소비자들의 최종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쫓아내는 효과만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작정 선택지를 줄이거나 최적의 대안만을 제시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대안만 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를 단일 대안 회피 성향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대안이 하나만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 서로 비교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하나의 딸기잼만 보여주면 뭔가 더 찾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결국 구매를 거부하고 다른 매장의 딸기잼을 찾아보려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너무 적은 선택지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선택지도 좋아하지 않는다. 즉, 선택지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으로는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개입하는 기술. 그렇다면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유의미한 전략은 무엇일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바로 넛지 효과다. 넛지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행동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 교수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말한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위에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를 붙여놓아도 사용자들에게는 은밀한 장소에서 훈계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대신 재미있으면서도 사소한 시도로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다. 소변기 내부 중앙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아 사용자가 소변을 보면서 소변기 중앙에 붙은 파리를 겨냥하고 싶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실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위플 국제공항에서 이 방식이 최초로 시도됐는데 파리 스티커를 붙이기 전보다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80%나 줄었다. 넛지 효과가 알려지면서 기업들은 무분별한 마케팅 효과에 의구심을 가졌다. 가장 저렴한 마케팅 방법인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은 스팸 메일을 양산할 뿐 판매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는 텔레마케팅 방식도 판매 증진 대신 불쾌함만 커지게 만들 뿐이다.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설득되도록 하는 방식인 넛지 효과는 기존의 마케팅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넛지 형식의 마케팅 방식을 찾아내고 있다. 넷플릭스는 수백 개가 넘는 영화 중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영화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이 초기에 설정한 선호도와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선택한 영화 등을 조합해 좋아하는 배우와 감독, 영화 장르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맞춤식 영화를 추천해 준 것이다. 실제로 고객이 넷플릭스에서 소비하는 영화 중 60% 이상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제시한 영화라고 한다. 아마존도 고객 추천 시스템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기업이다. 아마존은 자체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되지만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해서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각각의 계정으로 접속할 때 차이점이 있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페이스북에 담긴 개인정보와 지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고를 때도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마존은 내 페이스북 친구들의 위시 리스트를 확인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준다. 구매자는 내 친구의 위시 리스트 목록에 있는 상품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예전처럼 개별적인 취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스팸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해당 회사의 반감만 갖게 한다. 하지만 친구의 생일을 빌미로 보낸 추천 메일은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가격 정책도 너치 효과를 활용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PWYW, 고객 스스로 원하는 만큼 지불하는 방식이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결정한다. 하지만 PWYW 전략은 고객 각자가 지불하고 싶은 금액을 내는 구조다. 이는 가격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 가격을 정할 기회를 주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자신이 구매한 물건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불한다면 과연 누가 돈을 내겠느냐고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실제 물건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이 기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심지어 회사에서 책정한 희망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고객도 많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 다니던 김주용 연구원은 PWYW 전략과 연관된 흥미로운 사례를 학계에 발표한 바 있다. 그가 주목한 곳은 프랑크푸르트 시내 뷔페였다. 원래 이 뷔페의 이용료는 식당에서 제시한 7.99유로였다. 이 뷔페에서 PWYW 전략을 도입하자 평균 이용료는 6.44유로로 이전의 이용료보다 낮아졌다. 대신 이용자는 늘어 매출이 32%나 증가했다.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는 식당이 생겼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홍보 효과로 작용해 이용객이 증가한 것이다. 해당 연구팀은 프랑크푸르트 뷔페 사례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장과 음료 가게에 PWYW 전략을 적용해 보았다. 실험 결과 극장에서는 입장료가 6.81유로에서 평균 4.87유로로 낮아졌지만 음료 가게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1.75유로에서 1.94유로로 상승했다. 너치 효과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당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하지만 너치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수 존재한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체납 고지서에 주민의 90% 이상이 이미 납부했다는 문구를 넣었더니 법적 처벌을 명시할 때보다 납세율이 더 높아졌다. 체납 요금을 납부하라는 강요 전화나 직접 방문 없이도 다른 사람들의 행태를 소개해서 자연스럽게 납부를 유도한 것이다. 미국 퇴직연금 제도도 또 다른 성공 사례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최적의 상품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다. 이어 2009년에는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자동 가입제까지 시행했다. 그 결과 자산 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강도가 칼을 사용하면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이론이나 개념도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네, 이 너치 효과를 읽으면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의정부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올라가는 계단과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계단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LED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계단을 선택했죠. 그리고 자동차 카탈로그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떤 옵션,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할까 생각하다 보면 베스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살려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다는 그 표시, 베스트라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라는 표시를 보면 그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이 모두 엿지 효과에서 나온 심리적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절실한 이유.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논리가 성립되고 해법도 달라지는 게 사회 경제 분야 곳곳에 수없이 존재한다. 상속세 문제를 보자. 각각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를 기업에 투자해 200억 원으로 불린 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이 사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 단순히 이 조건만 본다면 대부분 후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재산 형성 과정의 노력과 재산을 다 탕진한 내용은 무시하고 단지 자식에게 200억 원을 상속하는 문제만 놓고 보면 부의 대물림이라며 고율의 상속세 부과를 주장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다. 사는 동안 재산을 모두 소비한 사람은 단 한 푼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데 반해 피땀 흘려 재산을 모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상속세는 절약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제도라는 논리도 편다.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영자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도 마찬가지다. 저임금 근로자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경영자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맞서고 있다. 어느 한쪽만의 시각으로는 쉽사리 풀 수 없는 난제다. 신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엘프리드 마셜이 1세기 전 설파한 명언인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내 빈약한 능력과 제한된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차가운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졸업생들을 세상에 더 많이 내보내는 게 내 가장 소중한 야망입니다. 마셜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자교수 취임연설에 남긴 이 말은 경제학자들에겐 마음에 새겨야 할 금과 옥조로 남았다. 마셜은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은 물론 세계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은 경제학자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마셜은 성직자가 되길 원했던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세인트 존스 칼리지 수학과에 들어간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한 뒤에 분자 물리학을 공부할 생각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 경제학 원리를 읽고 경제학에 흥미를 느꼈다. 그 뒤로 틈틈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돌아다니며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고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셜이 수학을 경제학에 접목시켜 현대 경제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동시에 철학, 윤리적으로도 접근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Y축의 가격, X축의 수량이 놓인 수요 공급 곡선을 처음 도입한 사람도 바로 마셜이다. 두 곡선이 균형에서 교차하는 모양이 가인날 같다고 해 마셜의 가이라고도 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경제학 분야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을 많이 제시했다. 구매자들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매자들이 어떤 상품에 대해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그들이 지불한 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 소비자 잉여. 반대로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가격과 생산자가 이쯤이면 팔아도 좋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 생산자 잉여 등이 대표적이다. 마셜은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정부의 과세 및 복지 정책 등의 효과를 측정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정부 정책의 효과를 논할 때 중요한 접근법으로 사용된다. 1924년 마셜이 사망했을 때 그의 이론과 다른 길을 갔던 제자 케인스는 지난 100년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칭했다. 그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케인스, 아서 세실 피구, 조앤 바이얼릿 로빈스 등 쟁쟁한 제자들을 키워 케임브리지 학파의 창시자가 됐다. 지금도 그는 경제학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전설적인 존재로 존경받고 있다. 수학과 철학의 두 날개로 삶을 개선하다. 마셜이 남긴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 선택은 보다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 차가운 머리나 뜨거운 가슴 중 하나로만 풀어가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후에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헌병을 동원해 조폐공사 인쇄기를 봉인해버렸다.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막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돈을 찍지 못하게 하면 경제에 마비 현상이 오고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인쇄기 봉인은 곧 해제됐지만 뜨거운 가슴만 있고 차가운 머리가 없었던 해프닝이었다. 1876년 자본론을 발간해 러시아 혁명과 중국 공산당 창당에 기반을 제공했던 마르크스도 당시 산업혁명으로 비참하게 살던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수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마셜이 제시한 경제학 이론은 모두 수학적 증명을 근거로 했지만 그는 철저히 인간을 앞세운 철학적인 접근으로 이론을 설명하려 했다. 그가 근거한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찾아내느라 애를 먹은 후대의 경제학자들은 다 알면서도 안 가르쳐줘 우리만 고생시킨다며 푸념했다고 한다. 경제 문제를 수학적 논리로 접근했지만 경제학을 빈민구제의 학문으로 보고 부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마셜의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가르침이다. 네, 오늘날에도 역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은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근거와 인문학적인 그런 뜨거움을 함께 가진 채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 근거의 효과를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본 후에 오늘의 책을 마칠게요. 철학이란 무엇일까? 누가 얼마나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읽는 것이다. 호기심이 생기는 철학자의 사상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철학의 역사를 설명한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어려운 생각들을 따라가야 하고 어려운 말을 이해해야 한다. 어렵고 고상한 생각들을 배우면서
스스로 만족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철학책을 덮고 현실로 돌아오면 무엇이 남을까? 12년 동안 고행해서 겨우 2루피의 삭스로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너온 건 아닐까? 앞에서 한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2루피의 돈을 주고 나룻배로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과 초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사이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서둘러 구해줄 수도 있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왜 필요한지, 그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다. 그렇다면 현자의 말처럼 이 루피의 삭스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다. 대체로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사상과 철학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암기한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한 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도중에 무의미한 공부를 집어치우게 된다. 나는 그런 수고를 줄이고 싶다. 즉, 철학을 공부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려 한다. 나중에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 헛수고다. 철학 공부를 통해 아무리 좋은 개념과 깊은 사상을 배우더라도 그건 훌륭한 철학자의 생각일 뿐 당신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여전히 남의 생각일 뿐이다. 철학 공부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주입식 서술을 지향하려 한다. 대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철학은 결국 생각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이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철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에서 다루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그 다음 순서가 아닐까? 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퇴근길 인문학 수업, 백상경제연구원,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펴낸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린 왕자는 동화가 아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어느 집이든 책꽂이에 한 권쯤은 꽂혀 있을 법한 어린 왕자는 160개 언어로 출간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작품이다. 어린 왕자를 읽은 아이들은 보아구렁이, 모자, 여우와 장미, 바오바브 나무와 7개의 별에 사는 인물, 비행사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우가 왕자에게 길들여 달라고 했던 장면을 제시하며 관계 맺음에 대해 묻는 건 논술의 인기 주제이기도 하다. 사실 어린 왕자는 어린이가 혼자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서문을 보면 이 책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친구, 레옹 베르트. 특히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라고 쓴 걸 보면 레옹 베르트는 이미 어른이 된 것이다. 레옹 베르트는 생텍쥐베리와 마음을 나누었던 절친한 유대인 친구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숨어 살고 있었는데, 생텍쥐베리는 망명지에서도 친구를 무척 걱정하고 늘 친구에게 미안해했다. 책의 서문에 친구의 이름을 쓴 것도
그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린 왕자는 1941년 조국 프랑스가 독일 점령에 들어가 생텍쥐 베리가 미국에 망명해 있던 당시 쓴 작품이다. 그의 머리는 조국과 친구 레옹 베르트, 아내 콘수엘로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어린 왕자를 쓰면서 아내와 화해했다. 그러니 어린 왕자는 그의 삶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바라본 인간과 돼지. 어린 왕자의 화자인 나는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다. 나는 비행기 수리를 하던 중 612호 별나라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난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대뜸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주문한다. 끈질기게 졸라대는 어린 왕자의 요구에 나는 양 한 마리를 그려준다. 그런데 왕자는 자신이 원하는 양이 아니라며 다시 그려줄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양조차 거절당한 나. 마지못해 세 개의 구멍이 뚫린 상자를 하나 그려주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양이야. 어린 왕자가 좋아한다. 어린 왕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화자인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의 나이 6살,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 구렁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자 어른들은 한결같이 모자라고 한다. 어른들은 사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림은 그리지 말고 수학이나 지리를 공부하라며 면박을 주었고 그 바람에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의 꿈을 접고 말았다.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어른의 세계는 창의적인 사고와는 담을 싼 물질로 가득 차 있다. 그 별에는 명령만 하는 수많은 왕이 있고 자만과 위선으로 포장된 허풍쟁이들이 살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사는 점등인, 책상 앞에 앉아 연구에 몰두하는 지리학자와 쉬지 않고 숫자를 세고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상인이 있다. 왕자는 별에 사는 6명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난 뒤 7번째 별, 지구에서 나를 만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사실 왕자는 자신의 별에 장미 한 송이를 두고 왔다. 4개의 가시가 돋은 장미는 늘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왕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별을 떠난 것이다. 장미와 왕자의 이유 있는 별거. 1900년에 태어난 생텍쥐베리는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형제 자매와 함께 외가와 친가를 오가며 살았다. 귀족 신분이었지만 더부살이 신세였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며 5명의 자녀들을 돌봤다. 12살 되던 해 생텍쥐베리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외가 근처에 있던 비행장에서 우연히 비행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미술 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했고 입대 후 항공 정비 분야에 배치되었으나 생텍쥐베리는 비행사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졸라 민간 비행수를 익혀 자격증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음에도 생텍쥐베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생텍쥐베리는 외로움을 많이 탔던 모양이다.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며 답장을 기다렸다. 커다란 체격의 높은 코, 친구들은 그를 피노키오, 들창코라며 놀렸지만 이에 개의치 않는 고독한 소년이었다. 그런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다. 미술 학교에 다닐 당시 기숙사에 함께 있던 남동생이 죽는 불행한 사건을 겪었다. 이후 그는 보들레르의 시에 빠져들었다. 밖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닫힌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만큼 많은 것을 보는 건 결코 아니다. 촛불에 밝혀진 창문보다 더 그윽하고, 더 신비하고, 더 풍요롭고, 더 어둡고, 더 눈부신 건 없다. 밝은 햇빛 아래서 볼 수 있는 건
유리창 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흥미로움이 덜하다. 보들레르의 시 창문들이다. 생텍쥐 베리는 열린 창문을 통해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닫힌 창문을 통해 안을 보는 사람보다 많은 걸 볼 수 없다는 보들레르식의 사유와 상상력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겉모양보다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보들레르의 시, 창문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스타는 빛나는 법. 두 번째 한류 스타는 허균이다. 허균도 명나라에 3번이나 갔을 뿐 아니라 명나라 사람이 조선에 오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다니는 등 열정이 뜨거웠다. 게다가 누이 허난설원의 시를 중국 문인들에게 소개하는 바람에 허난설원도 중국에서 유명해졌다. 남매가 동시에 중국에서 명성을 얻게 된 경우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서 파견한 장수와 군인 대부분이 중국 강남 출신으로 문학에 관심이 컸는데 그들이 조선 문인과 접촉하면서 조선 문학을 명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597년에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오명제는 조선의 한 시를 수집해서 1599년에 조선시선을 출판하고 중국에 돌아가 중국인들에게 소개했다. 이 작업에 허균이 참여했다. 이로 인해서 명나라에 조선의 문학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허난설원의 시가 문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명예 문인들은 허난설원의 시를 많이 애송했고 시집, 경번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당시 명에서는 여류 문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여류 문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던 것이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명나라 문인은 주지번이었다. 당시 조선에서 주지번 영접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균이었다. 주지번이 조선에 와서 허균에게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 중에서 좋은 것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조선의 시에 대한 정보와 문인들의 이력을 물으면서 조선 문단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임진왜란의 병화가 휩쓸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서는 목릉성세라고 하여 글 잘 쓰는 문인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정기, 허균, 유몽인, 이수광, 신흠, 이한눌, 차천로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목릉은 선조의 능호인데 선조 때 유독 문장이 크게 융성해서 생긴 말이다. 명나라의 새로운 문화가 조선에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의 문학이 선진국인 명나라 문단에 바람을 일으키며 때 아닌 한류 문학 열풍을 일으켰다. 조선의 문학이 중국의 문학을 추종하기만 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수레가 길을 만든다.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도보였다. 말을 타고 다니기도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말이 소보다 많이 먹어 유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에 양반이나 돼야 말을 타고 다녔다. 하지만 노비가 말을 끌고 가면서 이동하다 보니 속도는 노비의 걸음걸이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상거래를 맡았던 보부상도 보찜을 지고 다니며 물건을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만 가능했다. 상거래 속도와 규모를 따져볼 때 조선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청나라는 달랐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차는 상거래의 규모를 확대할 운송수단이었다. 보부상의 등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품을 싣고 원거리를 이동하며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수레를 활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지리적인 여건 탓도 있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였고 도성인 한양도 사대문을 벗어나면 무학재 등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했다. 한양에서도 말 한 필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 허다했다. 마차가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었던 것이다. 도로 시설 등 원활한 물류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조선은 대규모 상거래 활동이 불가능했다. 시설이 미비해 상거래가 발달하지 못한 탓에 조선 시대에는 시당을 갖춘 도시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수레의 예찬론을 펼친 박제가는 수레가 다니면 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면서 청나라를 벤치마킹에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단축하면 물가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물류와 통상이 부국 강병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물류가 발달하면 새로운 거점 도시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도시의 탄생은 생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자급자족하던 원시 시대에는 모여 살 필요가 없었다. 모여 살 경우 도난의 위험성이 커질 뿐 아니라 전염병 등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에 고대 아나톨리아 도시 카탈 후유크가 발견되면서 기원전 7000년 중반에도 신분과 출신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경제 활동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양탄자를 짜고 토기와 공예품을 제조하는 기술과 물자를 운반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근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교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이미 직업의 전문화, 분업화로 생산 활동에만 전념하며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또한 잉여 생산물을 인근 도시와 교환하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선택에 개입하는 넛지 효과. 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넛지 효과. 옆구리를 쿡 찔러서 선택하게 만든다는 의미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 채널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제품의 종류는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49년 식료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약 3,700종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약 4만 5천 종으로 12배가 넘는다. 이러한 증가율은 전체 늘어난 물품 수에 비하면 제한된 상승폭에 불과하다. 넘쳐나는 제품 중에서 그나마 선별해서 매장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몇 개의 물건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유통업체는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배치하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있을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선택지가 많다고 만족감도 높아질까?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선택의 역설 이론으로 설명한다. 선택의 역설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지가 많아져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선택할 대상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적합한 것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최적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진다. 선택지가 많을 경우 설사 자신이 고른 물건이 최적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더 적합한 대안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질 수 있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만족감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 스와스모어 대학교 심리학과 베리 슈워츠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슈워츠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쇼핑센터의 잼을 구매하게 했다. 이때 한 그룹에는 6종의 잼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그룹에는 24종의 잼을 보여주었다. 실험 결과 24종의 잼이 진열돼 있을 때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구매자 수는 6종의 잼이 진열됐을 때가 더 많았다. 슈워츠 교수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소비자들의 최종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쫓아내는 효과만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작정 선택지를 줄이거나 최적의 대안만을 제시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대안만 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를 단일 대안 회피 성향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대안이 하나만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 서로 비교하고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하나의 딸기잼만 보여주면 뭔가 더 찾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결국 구매를 거부하고 다른 매장의 딸기잼을 찾아보려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너무 적은 선택지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선택지도 좋아하지 않는다. 즉, 선택지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으로는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개입하는 기술. 그렇다면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유의미한 전략은 무엇일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바로 넛지 효과다. 넛지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행동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 교수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캐스 선스타인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말한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위에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를 붙여놓아도 사용자들에게는 은밀한 장소에서 훈계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대신 재미있으면서도 사소한 시도로 큰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다. 소변기 내부 중앙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아 사용자가 소변을 보면서 소변기 중앙에 붙은 파리를 겨냥하고 싶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실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이플 국제공항에서 이 방식이 최초로 시도됐는데 파리 스티커를 붙이기 전보다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이 80%나 줄었다. 넛지 효과가 알려지면서 기업들은 무분별한 마케팅 효과에 의구심을 가졌다. 가장 저렴한 마케팅 방법인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은 스팸 메일을 양산할 뿐 판매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는 텔레마케팅 방식도 판매 증진 대신 불쾌함만 커지게 만들 뿐이다.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설득되도록 하는 방식인 넛지 효과는 기존의 마케팅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넛지 형식의 마케팅 방식을 찾아내고 있다. 넷플릭스는 수백 개가 넘는 영화 중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영화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이 초기에 설정한 선호도와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선택한 영화 등을 조합해 좋아하는 배우와 감독, 영화 장르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맞춤식 영화를 추천해 준 것이다. 실제로 고객이 넷플릭스에서 소비하는 영화 중 60% 이상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제시한 영화라고 한다. 아마존도 고객 추천 시스템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기업이다. 아마존은 자체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되지만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해서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각각의 계정으로 접속할 때 차이점이 있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페이스북에 담긴 개인정보와 지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고를 때도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마존은 내 페이스북 친구들의 위시 리스트를 확인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준다. 구매자는 내 친구의 위시 리스트 목록에 있는 상품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예전처럼 개별적인 취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스팸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해당 회사의 반감만 갖게 한다. 하지만 친구의 생일을 빌미로 보낸 추천 메일은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가격 정책도 너치 효과를 활용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PWYW, 고객 스스로 원하는 만큼 지불하는 방식이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결정한다. 하지만 PWYW 전략은 고객 각자가 지불하고 싶은 금액을 내는 구조다. 이는 가격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 가격을 정할 기회를 주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자신이 구매한 물건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불한다면 과연 누가 돈을 내겠느냐고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실제 물건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이 기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심지어 회사에서 책정한 희망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고객도 많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 다니던 김주용 연구원은 PWYW 전략과 연관된 흥미로운 사례를 학계에 발표한 바 있다. 그가 주목한 곳은 프랑크푸르트 시내 뷔페였다. 원래 이 뷔페의 이용료는 식당에서 제시한 7.99유로였다. 이 뷔페에서 PWYW 전략을 도입하자 평균 이용료는 6.44유로로 이전의 이용료보다 낮아졌다. 대신 이용자는 늘어 매출이 32%나 증가했다. 원하는 만큼 지불할 수 있는 식당이 생겼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홍보 효과로 작용해 이용객이 증가한 것이다. 해당 연구팀은 프랑크푸르트 뷔페 사례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장과 음료 가게에 PWYW 전략을 적용해 보았다. 실험 결과 극장에서는 입장료가 6.81유로에서 평균 4.87유로로 낮아졌지만 음료 가게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1.75유로에서 1.94유로로 상승했다. 넛지 효과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당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하지만 넛지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수 존재한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체납 고지서에 주민의 90% 이상이 이미 납부했다는 문구를 넣었더니 법적 처벌을 명시할 때보다 납세율이 더 높아졌다. 체납 요금을 납부하라는 강요 전화나 직접 방문 없이도 다른 사람들의 행태를 소개해서 자연스럽게 납부를 유도한 것이다. 미국 퇴직연금 제도도 또 다른 성공 사례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최적의 상품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다. 이어 2009년에는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자동 가입제까지 시행했다. 그 결과 자산 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강도가 칼을 사용하면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이론이나 개념도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네. 이 넛지 효과를 읽으면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의정부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올라가는 계단과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계단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LED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계단을 선택했죠. 그리고 뭐 자동차 카탈로그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떤 옵션,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할까 생각하다 보면 베스트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사려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다는 그 표시, 뭐 베스트라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라는 표시를 보면 그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이 모두 엿지 효과에서 나온 심리적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절실한 이유.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논리가 성립되고 해법도 달라지는 게 사회 경제 분야 곳곳에 수없이 존재한다. 상속세 문제를 보자. 각각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를 기업에 투자해 200억 원으로 불린 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이 사회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 단순히 이 조건만 본다면 대부분 후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재산 형성 과정의 노력과 재산을 다 탕진한 내용은 무시하고 단지 자식에게 200억 원을 상속하는 문제만 놓고 보면 부의 대물림이라며 고율의 상속세 부과를 주장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다. 사는 동안 재산을 모두 소비한 사람은 단 한 푼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데 반해 피땀 흘려 재산을 모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상속세는 절약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제도라는 논리도 편다.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영자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도 마찬가지다. 저임금 근로자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경영자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맞서고 있다. 어느 한쪽만의 시각으로는 쉽사리 풀 수 없는 난제다. 신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엘프리드 마셜이 1세기 전 설파한 명언인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내 빈약한 능력과 제한된 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차가운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졸업생들을 세상에 더 많이 내보내는 게 내 가장 소중한 야망입니다. 마셜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자교수 취임연설에 남긴 이 말은 경제학자들에겐 마음에 새겨야 할 금과 옥조로 남았다. 마셜은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은 물론 세계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은 경제학자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마셜은 성직자가 되길 원했던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세인트 존스 칼리지 수학과에 들어간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한 뒤에 분자 물리학을 공부할 생각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 경제학 원리를 읽고 경제학에 흥미를 느꼈다. 그 뒤로 틈틈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돌아다니며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고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셜이 수학을 경제학에 접목시켜 현대 경제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동시에 철학, 윤리적으로도 접근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Y축의 가격, X축의 수량이 놓인 수요 공급 곡선을 처음 도입한 사람도 바로 마셜이다. 두 곡선이 균형에서 교차하는 모양이 가인날 같다고 해 마셜의 가이라고도 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경제학 분야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을 많이 제시했다. 구매자들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매자들이 어떤 상품에 대해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그들이 지불한 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 소비자 잉여, 반대로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가격과 생산자가 이쯤이면 팔아도 좋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 생산자 잉여 등이 대표적이다. 마셜은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정부의 과세 및 복지 정책 등의 효과를 측정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정부 정책의 효과를 논할 때 중요한 접근법으로 사용된다. 1924년 마셜이 사망했을 때 그의 이론과 다른 길을 갔던 제자 케인스는 지난 100년을 통틀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칭했다. 그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케인스, 아서 세실 피구, 조앤 바이얼릿 로빈스 등 쟁쟁한 제자들을 키워 케임브리지 학파의 창시자가 됐다. 지금도 그는 경제학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전설적인 존재로 존경받고 있다. 수학과 철학의 두 날개로 삶을 개선하다. 마셜이 남긴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에 기반을 둔 경제 정책 선택은 보다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 차가운 머리나 뜨거운 가슴 중 하나로만 풀어가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례는 이미 수없이 많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후에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헌병을 동원해 조폐공사 인쇄기를 봉인해버렸다.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막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돈을 찍지 못하게 하면 경제에 마비 현상이 오고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인쇄기 봉인은 곧 해제됐지만 뜨거운 가슴만 있고 차가운 머리가 없었던 해프닝이었다. 1876년 자본론을 발간해 러시아 혁명과 중국 공산당 창당에 기반을 제공했던 마르크스도 당시 산업혁명으로 비참하게 살던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수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마셜이 제시한 경제학 이론은 모두 수학적 증명을 근거로 했지만 그는 철저히 인간을 앞세운 철학적인 접근으로 이론을 설명하려 했다. 그가 근거한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찾아내느라 애를 먹은 후대의 경제학자들은 다 알면서도 안 가르쳐줘 우리만 고생시킨다며 푸념했다고 한다. 경제 문제를 수학적 논리로 접근했지만 경제학을 빈민구제의 학문으로 보고 부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마셜의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가르침이다. 네. 오늘날에도 역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은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학적인 근거와 인문학적인 그런 뜨거움을 함께 가진 채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 근거의 효과를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본 후에 오늘의 책을 마칠게요. 철학이란 무엇일까? 누가 얼마나 철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읽는 것이다. 호기심이 생기는 철학자의 사상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철학의 역사를 설명한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어려운 생각들을 따라가야 하고 어려운 말을 이해해야 한다. 어렵고 고상한 생각들을 배우면서 스스로 만족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철학책을 덮고 현실로 돌아오면 무엇이 남을까? 12년 동안 고행해서 겨우 2루피의 삭스로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너온 건 아닐까? 앞에서 한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2루피의 돈을 주고 나룻배로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과 초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사이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서둘러 구해줄 수도 있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왜 필요한지, 그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다. 그렇다면 현자의 말처럼 이 루피의 삭스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다. 대체로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사상과 철학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암기한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한 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도중에 무의미한 공부를 집어치우게 된다. 나는 그런 수고를 줄이고 싶다. 즉, 철학을 공부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려 한다. 나중에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 헛수고다. 철학 공부를 통해 아무리 좋은 개념과 깊은 사상을 배우더라도 그건 훌륭한 철학자의 생각일 뿐 당신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여전히 남의 생각일 뿐이다. 철학 공부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주입식 서술을 지향하려 한다. 대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철학은 결국 생각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이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철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에서 다루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그 다음 순서가 아닐까? 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퇴근길 인문학 수업, 백상경제연구원,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펴낸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